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하디스 두 번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림으로 쉽게 알아볼 거예요.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 우리 저번에 봤던 거 이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실제로 이제 비급여 부분 보인 부담은하고 이쪽이죠. 자기가 내야 될 건데, 실제 공단 부담이 급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명세서를 받아보게 되면 이쪽에 찍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고 나와요. 본인 부담금으로 나오는데, 그쪽 파트가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보험사 실손 의료비 담보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하는 건데, 이 중에서도 뭐 이제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전액을 해주는 데도 있고, 5,000원까지만 이제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 그 이상만 해주는 데도 있고, 10,000원까지만 뭐 한 데도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계약에 따라 실손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펀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액티브하고 패시브라고 나왔어요. 액티브라는 건 활동적인, 패시브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소극적이에요. 패시브라는 게 이제 소극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지수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서 막 가열차게 넣고 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패시브형입니다. 그래서 머앤홀드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뭐 지금 올라가는 장세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이 액티브형 같은 경우는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실제 나와 있는 거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가열차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금방 넣고 빼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나 이제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 한다는데 펀드 매니저가 쉽게 얘기해서 돈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들어가서 이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액티브형 펀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펀드의 차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공격적이고 소극적이죠.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득이 이걸 더 주면 될 텐데 그만큼 또 이제 펀드의 운용 수수료나 이런 걸 감안하게 된다면은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쪽에 추구를 하게 될 텐데 이게 또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줬냐라고 묻는다면 또 이상한 결과를 줄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펀드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 없던 시절에 대학교 갓 졸업했을 때 그냥 넣어놨다가 이제 한번 제대로 읽고 나서 이게 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멘텀에 대한 얘기인데 이 모멘텀 투자라고 우리들 많이 얘기하죠. 이 모멘텀 투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의 의미를 볼게요. 물리학 용어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운동량이나 가속도 해소하게 되는데 모멘텀을 보고 우리가 사야 된다. 이런 말 있죠. 펀드멘탈 모멘텀을 유입상을 보고 우리 이제 그 증권사 분석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런 단어들을 쉽게 쓰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생각해요. 지금 뭐 주린이라고 부르고 주식 어린이 이렇게 부르는데 상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설명하는 사람 자기가 많이 쓰는 용어로 쉽게 설명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어떤가, 주가가 어떤가, 주가 추세가 어떻습니다, 흐름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모멘텀 유입이란지 뭐 자기들이 이게 편하니까 그렇게 되게 되겠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우리 책에도 지금 나와 있죠. 글로벌 유동성 정책들이 유효한 상황에서 기초요건 모멘텀 유입으로 시장 강세 지속.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주가 변동 상황 이해할 때 어떤 가속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걸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세 흐름 속도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설명이 더 좋겠죠. 예, 동학개미란 단어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삼성, 하이닉스,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도 있죠. 예, 그 다음에 바이오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동학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잔뜩 구매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개미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이제 장세에 놀아난다라고 불렀다면 이제 버티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동학개미가 각 나라마다 이제 있죠. 로빈훗이라고 미국에서 쓰는 말도 있고 이제 각 나라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게 이제 테슬라들이라고 해서 서학개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서양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얘기했던 거 하게 되면 외국인 기관 주식 팔 때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 운동 중시를 지켰다. 이걸 판단하게 됨으로써 우리 증시가 어떻게 버티게 된 게 이러한 개미들의 힘이 지금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사라져서 이렇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동학개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주식이 지금 같은 장세에서 코로나에 떨어질 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소화해 낼 것인가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예를 해준 케이스고 이 다음에 추세는 이제 4월 달쯤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크로아티아입니다.
이 크로아티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뭐 그리스도 보이고요. 이 미케네 문명, 크레타 문명 보이죠. 과거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사의 시작, 문명의 시작을 보여줬던 그런 데 중에 하나입니다. 트레이 문명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명이 나타났었던 이 주변은 어디라고? 신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게해 지역이고요. 에게해 지역에서는 과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문명들의 이제 발상지가 여기도 있고요. 그리스 문화라고 부르죠. 우리 세계사 공부하거나 철학을 배우나 할지라도 가장 먼저 나오는 발상지라고 하는 데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고대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문명이 나타나게 되면서 항상 이제 보게 되면 이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제 분파된 도시국가들, 폴리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여기서 있었던 지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크로아티아에 있는 강진이라 그래서 도시가 사라진 거 큰 이슈긴 합니다만 실제 우리가 강조가 우리나라죠. 국내 진도 계급이 있고 일본 진도 계급이 다릅니다. 일본 진도 계급 같은 경우 일본 드라마나 뭐 일본 영화에는 보기 힘들고요. 드라마나 그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게 되면 속보로 이렇게 밑에 자막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딱 이제 배너처럼 띄워주는 것도 있는데 걔네가 이제 어떤 지역, 뭐 후쿠오카 라든지 무슨 뭐 가와사키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진도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얘네 최고 단계가 몇 단계? 7단계예요. 7단계면 하면 방송이 아예 안 될 상황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거고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MMI 우리 국내에서 쓰는 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5.5 정도라고 해봅시다.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진동을 느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해요. 몇몇은 불안해서 나가려고 하는 단계 정도죠. 자, 그 다음에 8단계 정도 돼야지 이제 붕괴나 피해가 일어나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지금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는 단계다라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보다 오히려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진도라는 게 규모하고 달라요. 이 진진의 규모는 넓게 어느 영역까지 있었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진도라는 건 흔들릴 진짜죠. 이 흔들리는 정도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포렌식 수사 단계 흐름도입니다. 실제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한다면 이 디지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됐거나 이런 걸 복구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기보다 이게 수사에 쓰이는 거고 하드 복구라고 부르죠. 이제 그 조카 이제 그 닌텐도 게임인가요? 거기 뭐 하드가 있는데 그거 맡겼더니 실제로 이걸 구매하면 훨씬 더 비싸더라고 가격이. 아무튼 이게 현장 압수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증거 접수해갖고 이 안에 이제 싹 다 읽어냅니다. 포렌식 분석해서 이 안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다 도출해갖고 분석 보고서 쓴다. 순서대로 이루어지죠. 지금 뭐 단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압수품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로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려서 복구해서 만드는 기술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죠. 이제 이 사례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런 문자나 어떤 주고받았던 어떤 그 텔레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복구를 했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해 고소인이란 단어도 나와 있고 피해 호소 여성이란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피해 고소인, 피해에 대해서 고소한 사람이란 것과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라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의도는 이런 겁니다. 이제 성폭력 피해자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성폭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증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법원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죠. 평소 뭐 여성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왔던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한 건데 이유는 뭐냐면 박원순이란 사람 자체가 소속되기 이쪽 당이다 보니까 그걸 감싸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잃었죠. 근데 이거 이전에 처음부터 성추행 같은 거를 의심 살 수 있는 걸 원래 안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행보를 보인 건 본인의 원래 보였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조어처럼 이제 사용됐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년 정도 이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2년 정도 이게 가열차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매출 자체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이 디램을 이끌어가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이 시장에서 2년 상승하는 연속 구간이 낳게 되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고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올라가는데 보세요. 27, 37, 36점이 엄청나게 커졌죠? 이쪽도 마찬가지. 230, 238에서 260 한 번에 이렇게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SWOT 분석 보입니다. 경쟁력 강화됐고 약점은 4분기 실적 둔화 가능성이 지금 예측은 된다. 하지만 환원 정책 강화하고 엔화 강세, 수익 제한, 지금 원화가 너무 올라와서 문제는 된다. 기능 경쟁력 강화되는데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낸드 플래시 같은 데서는 안 좋다라고 하고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하락폭이 시작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인텔이 왜 하락했어요? 그런 걸 이제 고려하게 되면 답이 나오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사업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자면 슈퍼사이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영업이익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사진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이제 옛날 사진이고 흑백이냐 이렇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징용 노동자라고 이렇게 부리는 강제 노역자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렇게 불러갔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어려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노역 사진 내는 거 보면 성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군함도에서 나온 이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나이를 보게 되면 거의 중학교 수준의 이제 아이들 역시 이제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실제 이제 노역에 동원된 것이 비단 남자애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여기서 강제노역에 동원됐습니다. 강제노역 뿐이겠어요. 위안부나 이런 것도 있겠죠. 최근에 이제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한 하버드 교수가 사실은 뭐 엄밀하게 뭐 미국인의 인도급을 쓴 이제 일본인이죠. 미쓰비시 전범기업의 그런 지원을 받은 교수였고 우리나라 교수도 거기에 대해서 마치 그 위안부가 뭐 매춘부라는 거에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관심병이죠. 네. 학문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냥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짓거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알든 틀리든 증거가 있든 사례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게 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편을 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걸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명백해요. 나 관심 좀이죠. 예, 그런 거고요. 강제노역에 대해서 보다시피 성인만 데려간 거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한 거 미쓰비시 전범 기업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미쓰비시뿐만이 아닙니다. 전범 기업의 종류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한번 볼까요? 미쓰비시 위에 있고요. 니콘, SK2, 롯데, 닌텐도, 구몬학습도 몰랐죠. 예, 구몬교육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시작된 거고 농심, 캐논, 다이소, 소니, 패밀리마트,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미스터 도나트, 아식스, 모토로라, 혼다, 토요타, 유니클로 뭐 이렇습니다. 예, 실제로 국내 진출하게 되면 더 많은데 이 이름을 그대로 안 쓰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인수한 회사들을 보게 되면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가 이제 전범 기업들이고요. 우리는 그냥 친숙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범 기업 다 안 사야 된다라는데 일본은 이제 이렇게 비웃죠. 참 한국 사람들은 선택적. 뭐 이거는 불매운동하고 이건 사고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는 거 자유입니다. 사는 거 자유인데 이들이 전범기 하는 거 인지를 하시고요. 아 그래도 이게 비슷한 상품에 대해서 대체제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대체제 갈아타는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자기는 뭐 너무 좋아. 키티가 너무 좋아서 키티를 가져야 돼. 사시면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선호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친일파 욕하시고 이건 욕 안 하고 뭐 이런 거는 선택적이죠. 예. 자, 이거 김영란법입니다. 이제 과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요. 3만 원 이상 하게 됩니다. 이제 교직원 직무에서 3만 원 초과 식사 대접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29,900원 상품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선물 같은 경우도 5만 넘으면 안 되죠. 그래서 49,900원 상품들이 많이 나왔죠. 경조사비 1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만 원 받았고 5만 원 돌려주면 되나요? 라고 했는데 아예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 원칙이고요. 강연료 100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99만 9천 원 이렇게 되고 막 현물로 따로 주기도 하고요. 금품 같은 거 연간합계 3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간이기 때문에 아주 돌려갖고 299만 9천 원씩 해가지고 매년 이제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요. 편법은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이제 과거의 사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많이 준 건 사실이고요. 이 접대비 지출이 확실히 김영란 때문에 엄청나게 감사한 건 사실입니다.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처음에 불만이 많았죠.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접대에 익숙해 왔었던 사람들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접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운됐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게 되면서 이러한 접대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선물 세트 보게 되면 예전보다 많이 합리적으로 바뀐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러한 접대 문화 이런 것들을 없앤 거에서는 큰 일조를 했다라는 데 대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상식으로 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게 김영란법에 대해서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한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케이콘이죠. 예, 케이콘 지금 나와서 이제 타일랜드, 뉴욕, 재팬, LA 여러 군데에서 하네요라고 했지만 결국에 이게 뭐냐면 인터넷 넷상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20년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힘들었었고 어쩔 수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이제 BTS의 성장으로 인해서 케이콘의 위상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외국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친숙하게 본 나라 굉장히 많고 한국어에 대한 공부가 진짜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어요. 똑같은 게 여러분 예전에 이제 게임 좋아하고 이랬던 친구들, 애니메이션 좋아했던 친구들 일본어 공부 진짜 가열차게 했어요. 주변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몰라도 하는 거야. 몰라도.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겁니다. 한국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 말대로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뿌듯하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케이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징하게 된 K콘서트, 한국 K팝들을 틀어주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부수적으로요, 단순히 그 가수만 버는 게 아니라 주변에는 협찬 업체들, 기타 등등에서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 역시도 여기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 천병이라고 부르죠.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는 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플로터 버라이티. 예,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버라이티에서 정한 영화계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큰 인사 500명을 뽑았을 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오석근 씨가 영화진흥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정태성 이제 촬영 감독이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 촬영 감독의 역량은 굉장히 유명하고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봉준호 감독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세계 이제 3년 연속 500인에 소속된 사람이 오석근 씨하고 이제 뭐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도 계속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영화에 대한 위상 자체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시사적으로 이제 나올 만한 게 미나리죠. 이 미나리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어떻게 이제 받게 됐냐. 한인 이제 가족인데 이들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외국인 영화상으로 분류할 것인가, 미국 영화로 분류할 것인가 했는데 결국 외국인 영화상으로 분류되면서 어떤 주연상이 되는 데서 소외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외국에서도 욕을 먹었죠. 하지만 봉준호 감독이 한마디 합니다. 그거 로컬 영화제야? 라고 불렀어. 이게 뭐냐면 지역에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단하게 의미 두지 마라 라고 한 거죠. 비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사례가 아닙니다. 최고점 도달 요즘.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퍼지게 한다. 국민생활 국민경제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계선이죠. 의료체제 강화에 대해서 이만큼 올려가지고 이거 줄이겠다. 최고점도 늦추겠다라고 해서 이거 도쿄에서 계획했던 겁니다. 도쿄에서 지금 이렇게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에 대해서 지금 도쿄도에서 시행됐으나 여러분 생각으로 지금 일본은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고요. 상황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스가 총리 체제로 들어오게 되면서 예전과는 달라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이제 결론이 잘 안 나와서 일본에서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중국에서는 뭐 지금 뭐 영명도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찌됐든 굉장히 강력한 통치 체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발빠르게 행위할 수 있었죠. 반대로 미국이 이제 가장 늦었던 이유는 가장 자유분방한 체제였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시사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한국이란 데가 K방역이라고 이름을 달기는 애매하지만 어찌됐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통제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따라주었다라는 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일본도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잘 안 된 거죠. 이게 내부적으로 퍼져 있는 일본 문화의 어떤 특수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코로나 확진 추이 볼게요. 엄청나죠?
누적 확진자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솟아 올라갔어. 더 올라갔고요. 1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조용히자 7, 8, 9, 10일 되더니 갑자기 솟아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초반에는 버티고 하다가 시간 지나게 되면서 이렇게 처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대해서 예전처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가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엉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본이라는 나라가 밉든 좋든 간에 이러한 코로나를 막는 것은 우리한테도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방역을 지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동조를 해야 되겠죠. 스가입니다. 이 스가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12월부터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합세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지지도가 벌써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다 쪽인데 되자말자 이런 식으로 레임덕이 나타난.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 이런 건 넘어서고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대처 능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감안을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이제 무슨 아베 오른팔이다 이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건 인정해. 하지만 부족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실에 대해서 대책 못하다니까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총리에 대해서 관심 가지냐라고 하지만 일본의 총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대일 정체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역대급으로 냉랭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가 총리의 행보가 정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꽤 있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이에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이 뉴딜의 본격 추진에 대해서 지금 존재는 합니다만 약간 멈춘 상태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지금 있기 때문이죠.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코로나 백신에서 무료 접종을 말씀하셨죠. 대통령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뉴딜에 대해서도 시행이 돼야 될 텐데 조금 여기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뉴딜도 있고요. 그럼 소프트 파워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디지털 포용, 비대면 산업, SOC 디지털학 13조 4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예타 이제 100조까지 갈 수는 있는데 그린 뉴딜도 있고요. 환경에 대해서 지금 해왔고 저탄소 이제 탄소 없애기, 탄소 발자국 찾기 뭐 하고요. 고용 안전망 강화,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고용 안정화 만들어서 수요자 맞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자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망을 만들겠다라는 게 뉴딜 정책의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유효수 창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불러요. 문화적 영향력이라고 나오죠. 실제로 이제 우리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는 게 뭐 BTS라든지 리니지라든지 정보화하는 문화예술자의 상대방 행동 바꾸거나 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가 BTS가 갖고 이제 한마디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케이스들이 이런 소프트 파워의 하나의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킹이라고 있어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게 되면 깜짝 실적 발표 이렇게 부르죠. 기업이 발표한 실제 실적이 시장 예상치와 크게 다른 것,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제 부릅니다. 실제로 웃돌아서 쫙 올라가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어닝 쇼크, 훨씬 저조하게 주가에 충격을 주게 되면 쇼킹한 상황, 서프라이즈가 이루어졌는데 쇼킹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그 회사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어닝 이제 영업이익 발표에 대해서 항상 이 표현이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은 집중적으로 실적 발표하는 시기에 있는 항상 나타나는 형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서울 주택연료 매매 가격이 짙습니다. 시작체 86년이에요. 그러니까 86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2021년까지 쭉 오게 되면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큰데 그때 비해서 이제 몇 배 올랐다. 537.4. 뚫어 이제 쭉쭉 더 올라가 이제. 그러니까 6배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냥 처음에 이제 10억에 샀다 그러면 60억 집이 된 거고 5억에 샀다 그렇게 되면 28억, 29억 막 이렇게 올라간 게 지금 이제 아파트들입니다. 여기서 주택 종합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이제 왔으니까 아파트가 좀 더 벌었고요. 단독주택, 연립주택도 지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실제 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나타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이 예전에는 서울 중심으로 이제 많이 했었고 수도권 중심으로 됐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은 이제 지방에서 풍선 효과 같은 거죠. 서울에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이제 꽉 찼다라고 하니까 지방 같은 데서 이제 어떤 특이 과열지구로 지정 안 된 데 있으면 골라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70%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게 있죠. 이득자 8%, 3천 이상 12% 취득세 엄청나요. 10% 진짜 센 거예요. 예, 8억 하게 되면 1억 뱉어내야 되는 거죠. 자, 3주택 이상은 6%의 종합부동산세를 매년마다 이제 뱉어내야 되는 거. 보통 이제 부동산 해갖고 건물에서 받게 되면은 5% 정도 해갖고 안정적 벌어준다라고 하는데 세율 지금 계산해서 이거 뱉어낼 거 생각하게 되면 이거 엄청납니다.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초과 2년 미만 보유시 60%를 양도소득세로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2년 이상 보급하게 되면 당연히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렇다라는 거죠. 아파트 값이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서울이 25.6%, 4분의 1이 올랐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지방이 떨어졌어. 그럼 이 지방이 떨어지니까 지방이 안정적이네. 사람들이 일로 이동하면서 다시 이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의 부동산 대책의 사례입니다. 이 부동산 대책은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이제 시장을 변화를 잡고 정리하고 정부의 개입이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집값은 정말 어렵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자, 이란의 기기 해방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괄적 공동행동 경과일지 나와 있는데 핵심이 도널드 트럼프예요. 핵합의 파기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이제 나가버리게 된 케이스고 결국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란 핵합의에 대해 사실상 파기 상태가 됐었다. 트럼프의 또 다른 업적 중에 하나죠. 예,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라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일반적으로 탈퇴해버림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저기 통제가 안 된 케이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표적 사례. 이 표적 사례라고 하면 타겟팅, 테러죠. 근데 우리가 이 표적 사례 하게 되면 마치 이제 중동에 막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지만 이 전문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도부 암살하고 와지도도 암살하고 휴대전화 폭탄 티벳 지금 보시면요 누구를 암살한 거냐면 중동에서 이쪽에 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게 이제 유대인 자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 안 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다시피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하게 된 표적 암살들이 사례가 엄청납니다. 표적 사례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이 타겟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없애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시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살인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서원, 현고, 서당 20건 한꺼번에 보물됐다는데 뭐 이게 당연히 도산서당이라는데 보물이 됐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국보급이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살인과 훈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보자라는 의미를 한번 봤습니다. 아마 이제 국사 파트, 한국사 이제 공부하실 때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다라고 인지하면 되고요. 훈고파, 살인파가 있고 지금 살인파 보시게 되면 훈고파 사대부에 있는 길제 학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정계 진출했다가 이전까지는 산속에서 이 살인회 할 때 선비들인데 숲속에서 책만 읽는 선비들이죠. 공부 엄청 열심히 했는데 성경 때부터 김정직 올라가면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성략을 제한 딴 거는 배척적이고 이제 공만 한 애들이기 때문에 통치, 의리, 왕도, 황천 자치체계 이런 거 강조하고 정치 자체보다는 너무 학문적으로 원론을 강조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6세기 사상계 주도한 얘네들 공부 잘하니까 합격을 얘네만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살인끼리 분파를 이루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훈구파는 나라 세울 때 이제 형문파 사대부 정도전 라인이라 그래서 이때는 뭐 똑똑했죠. 근데 시간 지나면서 얘네들은 이제 정치 쪽에 이제 술수 쪽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다른 사상까지 이제 대승적으로 포용하는 걸 보여줬었고 주례나 이제 중앙집권 부분각격 나라가 얼마나 성장하는데 그리고 나라에서 규칙이나 예절에 관심이 있는 거지. 현실적 이제 현실 윤리적인 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세기 때는 얘네들이었으나 시간 지나면서 살인들이 완전히 가져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론소론이라는 건 전부 살인들의 분파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처음에는 어떻게 훈구파 살인이 대립하다가 성정위에 4차례의 사화가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4대 사화들이 있었다가 이제 이러면 살인들이 끝났겠네 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는 승구판에 이제 소멸하고 살인끼리 남아서 서원과 형역으로 탄탄한 기반에 있었던 살인들만 남게 된 게 이 살인들의 성장입니다. 예, 트로피 투어 2020 나와 있죠. 예. UFA. 이게 유로컵이란 거에 대해서 유로파 리그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유로파 리그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 기아가 여기서 이걸 지원하게 되면서 유명이 됩니다. 이 기아가 뭐 지금
K9이나 이건 별로 안 좋았는데 이후에 전기자동차 이제 애플카에 대한 얘기도 지금 기아가 이제 협업할 거다 나오고요. 유로파 리그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지금 이제 13골까지 집어넣었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그거 연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이제 골 멋있죠? 아마 여러분들 더 잘하실 걸로 생각하고 백호골이 뭐야?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신활성하는 자체가 레전드화 돼버린 선수입니다. 토트넘 홈스퍼 마크 저기 보이죠? 예. RCEP입니다. 예, 아시아 지금 태평양 단일 자유무역지대 위치를 한번 보세요. 중국, 한국, 일본 합쳐있고 어디까지 호주, 뉴질랜드까지 묶어갖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인구 GDP 30% 이상 유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고요. 그러니까 아태지구를 넘어서서 이제 아세안 10개국부터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연결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말참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이 안에 있는 대선은 동반자 협정을 맺게 됨으로써 서로 간의 관세나 FTA에서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신남방 정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쪽으로 나가는데 물론 여기 인도는 포함이 안 됐긴 합니다만 인도도 이제 남방 정책 한 사례로서 남쪽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기존에는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아메리카 시장을 중심 여겼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대세는 동남아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사관과 유사한 수준의 관계를 강화하자.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했었던 것보다 우리도 이제 한번 해서 이쪽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모방해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갑자기 가격 올렸다가 그때만 세일하는 이런 것도 수법 쓰다 보니까 이제 한국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안 좋았죠. 미국 같은 경우 진짜 세일합니다. 엄청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이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트예요. 닷컴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20은 이거 했으면 이제 2021 되면 이제 막 다운되고요. 이때 뭐 사는 게 또 되게 웃겨. 국산 제품 사요, 사람들. 국산 제품 여기서 사는 게 더 싸서 그래. 네. 자, 그 다음에 CDC입니다. 질병위험센터죠. 이제 미국의 질병위험센터에 대한 얘기 CDC고요. 코비드에 대해서 10명 중 8명 65세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조심해라. 라고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이제 CDC 발표에 대해서 이제 백신은 그래서 누가 맞아야 돼? 나이 드신 분들 먼저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의외로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는 좀 이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익숙치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별악여 세포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악성화되면 교문세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정원석 교수가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별악여 세포가 이제 시냅스를 먹는데 이 시냅스라는 게 신경을 연결하는 골입니다만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시냅스를 먹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이제 기억이 만들어지는데 옛날에는 이 악의세포가 이런 걸 시냅스면서 치매가 진행된다라고 봤다면 오히려 이것이 먹게 됨으로 활성화되면서 또 다른 게 성장하게 되고 머리가 돌아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이 별악의 세포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냈다 그래서 업적이 있습니다. 성인 예기억에 대해서 이제 별악의 세포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얘가 이제 먹는 시냅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불필요한 걸 먹음으로써 우리의 지식을 올려주는데 오히려 기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브렉시트입니다. 뭐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 브렉시트 절차에서 탈퇴 의사 전달했고 리스본 조약 기억하셔야 되고요. EU국가 개별 협상에서 쭉 올라가서 EU 탈퇴 최종 결정했고, 그러니까 영국 내 이제 브렉시트 탈퇴를 통해서 내부적인 물가 상승 엄청 났고요. 예, 그래서 지금 리스본 조약 실행하에 2년이 좀 자동으로 탈퇴돼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리스본 조약 때문에 이제 나왔던 개념이랑 브렉시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EU 탈퇴를 통해서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리스본 조약 볼까요? EU 대통령이 신설해야 된다. 외교대표가 신설하고 이중 다수결 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탈퇴하는 거 막고 이렇게 해야 되고 체코, 폴란드, 영국 보수당 국민투표하면서 이제 조약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리스본 조약과 관련해서도 역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유럽연합에 대한 어떤 개정 조약에 대한 논의였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나와 있던 게 우리 여기 지금 경안무 도입에서 나와 있는 거기도 한데요. 이제 리스본 조약이 영국에서도 똑같이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냐면 영해, 시베리까지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지만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이 지역에서 뭐 해야 된다? 절대 이제 이익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걸 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준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경항모 도입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형항모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대한 항공모함 맞아요. 근데 경함은 4만톤급인데 이 경항로라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좀 작죠. 41,005톤이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제 승조원 자체도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사이즈를 얘기하고요. 문제는 이게 3.1조인데 이제 절반만큼의 효율보다는 가격이 비싸죠. 근데 경항모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항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이제 기반 시설이나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경항모가 있으면 그만큼 전투에 대해서 군사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쟁의 효과는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런 데 투자할 돈이 있나요? 예, 어쩜 국방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만 정말 이게 필요한가? 라는 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예산이 이걸 통해서 어떤 국력을 갖추고 군사력을 갖추고 이제 외국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거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경호대에서는 최근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비용이나 기술이나 타당성 따져서 우리가 주체가 돼갖고 이것을 뭐 만들고 팔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가 임대료 가면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주, 특히 이동주 의원이 제시했던 거, 집합금지 집합제한적 임대료를 감면해야 된다. 집합금지원 쪽은 아예 차임 청구를 못한다. 자, 이게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업종이 있는 사람들은 집합금지를 했는데 이게 정부의 결정을 냈어. 그러면 건물주는 돈을 못 받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집합 제한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청구 금지라고 한다면 10억을 했으면 5억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윤준병 의원이 했던 거는 영업 제한 중단되면 임대료 증감 청구 중 감액 사유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감액해서 지금 된다는 걸 가정한 거고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 집합금지 임차인에게 임대료 절반 이상 청구 금지. 지금 여기서 있는 절반 이상 청구 금지와 같은 걸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것보다 좀 유연하죠. 차임 청구 못한다는 이동주 의원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실제로 이런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게 국가 경제 기반을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함부로 돈을 못 받게 하는 규정 짓는 게 국가에서 이렇게 함부로 남에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회 입장에서 어떤 게 답일까라는 거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사적 자치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얼마를 받든지 자유긴 하다. 하지만은 국가 전체의 거시적인 경제를 봤을 때는 여기서 서로 간에 좀 대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찬반 논리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이슈에 대해서 퀴즈 마무리 짓는 거 다음 시간 이루어질 테니까 미리 공부하시고 답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이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 거두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